네,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일론 머스크의 우주항공 기업 스페이스X의 기업 공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공모주 인수단에 참여했던 미래에셋증권이 주식 확보에 실패하면서 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은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 관련된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스페이스X 이야기하기 앞서서요. 조금 전에 들어왔던 이란 전쟁 관련 소식 조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이젠 정말 타결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경제도 한숨 돌리게 됐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미국이 이제 이제 유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안정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게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반영을 할 수가 있고요. 예.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좀 완화될 가능성이 커요. 이게 이제 곧 있을 그 연준 페드의 그 금리 결정하는데 좀 영향을 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되고 있으면 사실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가 좀 집중적으로 될 가능성이 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좀 부담감이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에 대한 그 압력도 조금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원달러 환율은 사실 어떻게 보면 금리를 내리게 되면은 금리를 좀 동결 인상하는 것보다는 내리게 되면은 달러에 대한 가치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좀 안정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입장에서 봐도 유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이 좀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네. 주식 시장에도 아무래도 좀 안전자산 위주로 좀 집중되던 투자가 특히 이제 달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컸었잖아요. 네. 그래서 전쟁 동안에 달러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이러한 안전자산 위주의 투자가 조금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근데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달러에 대한 강세를 좀 완화시키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불확실성이 컸는데 그런 불확실성은 일단 어느 정도 가라앉을 것 같은데요. 네. 이스라엘이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조금 더 상황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스페이스X에 대한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는데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나스닥 상장 첫날에 19%가 넘게 올랐더라고요. 일단은 성공적으로 시장에 올라선 것 같아요. 네, 그 상장은 성공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보시는 분들이 스페이스X를 잘 아시기도 하지만 이제 스페이스X는 정확하게 뭐냐면 일론 머스크가 2002년에 설립한 우리 민간 우주 기업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공모가가 주당 거의 135달러, 약 5억 5,560만 주로 공모 규모가 약 하나로 109조 원 정도였어요. 이게 굉장히 큰 규모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글로벌 IPO 역사상 최대 규모 중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첫날 19%가 이제 상승을 해서 160.95달러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단숨에 세계의 시가총액 6위 기업으로 올라갔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초과 수요, 그러니까 공모주에 대한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면서 이제 배분하는 문제도 또 발생을 좀 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배분 문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나라의 이 과정에서 국내 인수단으로 참여했던 게 미래에셋증권입니다. 그런데 미래에셋증권이 한 주도 받지 못했어요. 이건 또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사전에 이게 우리가 보면은 주관사들이 있어요. IPO를 전체적으로 주관하는 메인 주관사가 골드만삭스였고요. 그다음에 뭐 또 보조하는 그러한 그 주관사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글로벌 지역별로 인수단이 참여한 이러한 그 인수단 규모였거든요. 이제 미래에셋도 거기에 참여를 했고, 그러니까 처음에 당초에 약 231만 4,815주, 그러니까 하나로 보면 약 4,751억 원 규모 정도를 사전 물량으로 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인수단들도 비슷하게 이제 배정을 받은 것으로 이제 우리가 알려져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글로벌 IB가 한 10곳 정도가 같이 우리 미래에셋하고 동등한 규모로 배정을 받기로 되어 있었지만 주관사 골드만삭스가 개장 직전에 미래에셋에 한 주도 주지 않고 영주 배정을 일방 통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전량 삭감이 된 거죠. 이제 반면에 이제 일본 미즈호 증권 같은 경우는 약 22억 달러 규모 물량을 좀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미래에셋은 이게 이제 사전에 배정될 걸로 예상을 하고 6월 5일과 6월 8일에 두 차례 청약을 완판했어요. 이제 전문 투자자들, 우리 기관 투자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일반 투자자들은 아니었고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공모주 자체를 완판했는데 이게 지금 이제 다시 무산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한투 운용 같은 경우에도 이게 포함되는 공모주 가격이 포함되는 우주 기업 관련한 ETF를 지금 네네. 만들었는데 그거로 이제 발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공모주 가격으로 공모주가 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하잖아요. 거네요. 예, 그리고 네. 이제 시장 가격이죠. 160불 가까이 되는 시장 가격으로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일단 네. 첫 번째, 네. 대체 왜 미래에셋증권은 이 상황에서 물량을 한 주도 받지 못하게 된 겁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궁금하실 예. 거예요. 근데 사실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그 원인들이 좀 결합된 부분이 있다라고 봐야 네. 되는데요. 제일 첫 번째, 이게 이제 성공적으로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인수하는 기업들은 이걸 인수해서 성공적으로 다 팔아줘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이제 초과 수요가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이제 배분할 때 동일하게 배분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수할 가능성이 좀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기업에게는 증권사 인수단에는 사실 물량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셋 니네들 못 믿겠다 이렇게 된 거네요. 뭐 이제 예.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가라고 우리가 좀 파악을 해보면 일단은 이런 걸 결정을 할 때 자기 자본 규모를 봅니다. 그러니까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근데 미래에셋 자기 자본은 약 10조 원이에요. 네. 근데 우리 골드만삭스가 한 160조 원 정도가 그 규모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못 받고 왜 일본이 미주오는 받았냐라고. 근데 일본의 미주오는 자기 자본 규모가 약 100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기 자본 규모가 굉장히 작죠. 글로벌 IPO 빅딜에서 그 인수 약정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기 자본 규모로 보면은 굉장히 좀 낮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본력이 적으면 의미 있는 물량 확보가 좀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네, 두 번째는 결국은 글로벌 네트워크와 트랙 레코드가 좀 부족했다라는 게 이제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골드만삭스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빅 그 IB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랑 굉장히 오랫동안 누적적으로 뭐 예를 들면 미주오 같은 일본 미주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그 해외 IB의 그 딜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단골 고객이죠. 그래서 특히 또 미주오 같은 경우는 일본의 공적 기금이나 메가뱅크나 대형 보험사 이런 거와 디프를 네트워크를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 증권사는 사실 글로벌 빅딜의 누적 그 참여 실적이 굉장히 짧고 얇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 배정 대상에서 좀 배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2009년 자본시장 통합법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증권사들 좀 이렇게 글로벌 경쟁력을 확대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자본 규모를 확대시키는 제도들도 도입을 했고 2013년도, 2016년도 초대형 IB 자기 자본 규모를 늘려주는 이런 제도를 도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로 우리나라 증권사들은 국내 IB에 주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외 경쟁력이 좀 약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크고요. 그나마 미래에셋이 다른 증권사들하고는 다르게 지금까지 계속 해외 경쟁력을 좀 높이기에 노력을 했어요. 여러 노력을 했죠. 왜냐하면 단기 수익 위주의 이제 국내 증권사들이 좀 단기 수익 위주의 영업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거기는 좀 계속 실패를 하고 수익이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해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이 안 돼서 좀 배정을 받지 못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좀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원달러율이 지금 1,500원대가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신흥국 인수단의 그 환율 변동성 이게 어떻게 보면 IB 선호도를 일시적으로 조금 그 하락시키는 그러한 이유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코리아 패싱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금감원 쪽에서도 이것을 문제 삼는다고 하고 있는데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이게 이제 청약 증거금을 투자자에게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전문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자금이 이제 투입됐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돌려주는 거는 저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증거금으로 받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금을 오랫동안 일정 시간 동안 거기다 묶여놓은 거죠.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 기회비용을 굉장히 크게 잃은 거죠. 다른 데 투자했으면 오히려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좀 감소시킨 거고. 두 번째는 한투에서 판매한 ETF예요. 고객들 입장에서는 이제 정확하게
우리는 공모주 가격으로 이게 배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 상품을 샀는데 허위 광고가 되는 거네요. 네, 잘못하면 허위 광고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부분은 글로벌 IP 배정 불확실성을 사전에 공지했는지 여부가 굉장히 클 것 같고요. 불안전 판매네요, 그거는. 그렇죠. 이제 공지 자체가 좀 불확실하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번 사례를 계기로 아마 해외 공모주 청약 시에 배정 불확실성을 고지하는 의무가 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페이스X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스페이스X 지금 우리 시장에도 기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네. 오늘 또 종전 협상이 이뤄졌다고 하니까 주식 시장에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 주식 시장 지금까지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했었는데요. 네. 이 자금들이 어딜 갔나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주식, 채권, 코인 같은 금융자산 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간 돈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보여요. 네. 머니무브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이제 통계를 좀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집을 살 때 자금 조달 계획서 되잖아요. 네. 이제 거기에 주식, 채권, 코인 등 금융자산 매각 대금으로 신고한 금액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지금 서울 주택시장에 흘러간 돈이 약 2조 5천억 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것보다는 이제 회계적으로 보면은 이 정도 규모가 들어갔다라고 신고한 금액 자체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 기준이 좀 일관성이 있고 그다음에 신용대출이 굉장히 커졌고 코스피가 급등한 거에 따른 차익 실현 이런 거하고 교차 금증을 하게 되면은 통계적으로 봤을 때 시장 신호로 좀 활용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그 강남 상구와 용산구 같은 이제 최상급지의 금융자산 매각 대금이 집중됐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 지역 매수자가 어떻게 보면은 증권 시장에서 차익을 실현한 고소득 자산가 계층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이제 통계적 증거가 되고요. 반면에 이제 노원구를 포함하는 외곽 지역의 금융자산 매각 대금 비율은 낮아요. 네. 또 그리고 대부분은 실수요자들로서 주담대나 신용대출 같은 차입 기반의 토대로 해서 매수가 이제 주를 이룬다는 이제 통계로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시사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부동산 양극화가 굉장히 좀 크다. 이게 이제 단순 가격 때문에 큰 것보다는 네네. 어떻게 보면은 매수 자금의 성격 차이가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상급지는 자산가들 간의 이제 자산 회전 시장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거고 외곽은 대출 시장으로 좀 차익 기반으로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대출 규제 같은 단일 정책으로 양쪽을 전부 다 동시에 다루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리가 시사점을 좀 볼 수가 있겠죠. 대출 정책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지금 정부에서 보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지금 비거주 1주택의 전세 대출이 상당히 아직도 많은 상태다. 네, 실제로 규제 지역 쪽에는 비거주 1주택의 전세 대출 잔액이 4조 9천억 원이나 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인다고 하는데 과연 지금까지 봤을 때 이렇게 계속 수요를 조이고 대출을 조이는 정책 이번에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규제에 관련한 이슈는 당연히 이제 그 지금 현재 주택도 있지만 또 전세 대출에 대한 규제하겠다라고까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금감원이 국회에 이제 제출한 그 3월 말 기준의 자료에서 보면은 1주택자의 은행권 전세 대출을 우리가 총 보면은 총 잔액이 13조 2천억 원이에요. 8만 9천 건에 가깝고요. 수도권은 9조 2천억이고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 소재 아파트 보유자가 4조 9천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지역별로 보면은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서울 아파트가 약 3조 2천억 원, 그다음에 뭐 경기 아파트가 5조 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원래 전세 대출은 아시는 것처럼 무주택 실소유 수요자가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잖아요. 근데 자기 집을 두고 다른 곳에 전세를 사는 비거주 1주택자가 전세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자금이 결과적으로는 갭 투자 등 다른 투자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지금 이 규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제 현재 시점은 뭐 발표 전에 막바지 자금 이동이 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시점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다만 기존의 대출의 만기 연장이 어디까지 허용될지가 핵심 변수이고 그러니까 실수요 전체 전세 차주에게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실수요 전세자들한테
그 전세 대출의 규제까지 가게 되면 굉장히 주택 시장이 더 왜곡될 가능성이 네네. 크다라고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규제가 어떤 성과를 낼지 이번에도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요. 네네. 지금 일단 부동산 시장을 조금 더 보자면요. 네. 부동산 시장 지금 최근에 들어서는 경기도 외곽 지역도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단 말이죠. 네네. 그리고 어떤 선행 지표처럼 우리가 받아들인 것 가운데 하나가 경매 지표인데요. 네네. 지금 경매 시장에도 굉장히 뜨거운 모습들이 많이 관측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입니까? 맞습니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그 우리가 뭐 그 양도세 중과를 다시 시작한다던가 아니면 세금 이슈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이제 집을 매도를 해야 되는데 향후 아파트 가격은 계속 상승할 거라고 기대하는 경제 주체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이거를 이게 이제 팔아가지고 해결하는 것보다는 그냥 갖고 있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게 됐을 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매물 물량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대신에 매수 대기자들은 굉장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 되게 되면 양도세 부과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전가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그렇죠. 크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를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고자 하는 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게 이제 경매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많이 이동하다 보니까 낙찰률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100%보다 훨씬 높은 뭐 예를 들면 109%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나타나고 감정가보다 있거든요. 더 비싸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게 나타나는 상황이 되죠. 그게 차라리 실매물 이제 일반적인 주택 시장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더 싸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쪽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위태로운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지금 부동산 시장 이렇게 뜨겁고요. 주식 시장도 뜨겁지만 주식 시장을 보면은 잘 나가는 데만 잘 나가고 아닌 곳은 좀 어려운 그런 상태가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역시 양극화에 대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을 봐도 GDP 최대폭으로 상승하는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은 변동성 양극화는 심해지고요. 고성장 국면 속에 고용은 별로 안 좋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이게 국내 총생산이 우리 어떻게 보면은 반세기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하는 호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는 좀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GDP라는 데이터를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에 총 만들어내는 물량 곱하기 그 물량의 가격을 곱해가지고 시가 규모로 이제 계산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GDP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가격이 올라가든지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생산 능력 자체가 좋아졌든지 두 가지거든요. 근데 생산 능력은 좋아지지 않은데 만약에 가격만 올라가도 GDP가 올라가는 게 명목 GDP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게 이제 물가가 올라간 거를 뺀 거를 우리가 실질 경제 성장률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실질 경제 성장률은 전기 대비해서 1.8% 올라갔고 전분기 대비해서는 뭐 한 3% 올라갔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물가가 올라간 것만 측정하는 GDP 디플레이트라는 지표가 있어요. 그게 1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생산력 자체가 좋아져서 올라간 게 아니고 이 GDP 디플레이터는 뭐가 포함이 되냐면요. 수출 물가가 들어가요. 다시 말하면 반도체나 디램이나 랜드나 이런 것들이 수출이 지금 늘어났잖아요. 근데 이거의 가격도 같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P 곱하기 Q로 곱해지면은 그 부분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 가지고 수출 물가가 올라가면서 그게 결국은 명목 GDP를 올렸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성장률이 굉장히 좋았을 때는 생산력 자체가 좋아서 말 그대로 정말 경제가 좋아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고성장 국면이라고 데이터는 보여지지만 고용은 굉장히 저조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반도체가 굉장히 좋아졌는데 이게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한계거든요. 한 2, 3%밖에 안 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분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용은 굉장히 저조하자라고 지금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증시 올라갔지만 등락이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 환율하고 물가가 같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취약계층에도 굉장히 부담이 많이 커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경제가 반도체 부분으로 인해서 미치는 파급 효과가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경제 상황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은 속으로는 약간 불안한 점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은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